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썰이 종종 공유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개 실제 경험담처럼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죠. 이제 여러분께 한국 인터넷에서 유명한 유형이 공포썰 하나를 길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저렴한 방을 찾다가 드디어 괜찮은 지하 원룸을 발견했어요. 도보로 10분 거리라 수업에 늦을 걱정도 없고 월세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저렴했습니다. 처음 이사할 때는 방이 좀 어두운 것 빼고는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밤마다 이상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깊은 밤,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더 빈번해졌고 때로는 끈적한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느껴져서 잠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은 도저히 소음을 참을 수 없어 관리실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건물 구조상 쥐가 다니거나 할 수 없다고 했고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한 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더욱 심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담요를 푹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지만 소리는 계속 제 머릿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엔 아예 잠에서 깨어 방바닥을 긁고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불을 켜고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던 걸까요? 점점 이상한 기운이 방 안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물건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제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무언가 옷장을 열어보면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듯했고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하지만 괜한 의심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를 초대해 술을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평소 이런 걸 믿지 않는 성격이라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친구가 제 방에 머무는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방바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둘 다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너무 무서워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저와 친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깨달으니 소리는 사라져 있었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와 저는 바로 그 방을 나와 다른 방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이사를 하고 나서야 마음속의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에 정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원룸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누군가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적혀 있었고 원인 모를 기괴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던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원룸에서 몇 번의 입주가 있었지만 모두 오래 머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즉시 방을 옮기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씩 아직도 그곳의 기운이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아 가슴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한국의 공포썰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기숙사에서의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경험한 기이한 사건들로 시작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독립하게 된 나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낡고 오래된 건물임에도 기숙사는 제법 아늑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늘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3층 끝방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 나는 소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고 결국 내 룸메이트인 지연이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었어? 지연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저번에도 몇 번 들었어. 바람 소리가 아닐까? 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지만 내심 불안했다.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닌 것 같아.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는 소리 같았어.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한밤중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3층 층계를 천천히 올라갔다.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발걸음을 멈출 때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서 들려오는 듯했다. 3층의 막다른 방에 도착했을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방 안을 비춰보았다. 방 안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으며 사용한 지 오래된 침대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방 안쪽 벽에 난 깊고 날카로운 긁힌 자국들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탈출을 시도한 듯 여러 방향으로 긁혀 있었다. 급히 방에서 나와 복도로 돌아왔을 때 지연이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우리 둘만이 있었지만 그 문은 분명히 우리 둘 외에 무언가가 닫은 것이 틀림없었다. 결국 우리는 새벽까지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도를 떠돌다 날이 밝자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우리는 3층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기숙사를 떠날 즈음 다른 친구로부터 우리가 묵었던 방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 방에서 10년 전 한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외로움과 우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날 밤 우리가 들었던 소리는 그 학생이 남긴 잔상처럼 느껴졌다. 기숙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3층을 올려다봤을 때 그곳은 햇살 아래 평화롭게 보였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곳의 괴이 한밤들을 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여러 사람에게 공포와 흥미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괴담의 진실 여부를 궁금해하며 각자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나는 주말을 맞아 서울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일상의 피로를 잠시나마 잊고자 떠난 여행이었고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오직 조용한 곳에서의 휴식만을 기대했을 뿐이다. 몇 시간째 운전을 했을까? 드디어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하였다.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한적했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묵기로 한 게스트하우스는 가족이 운영하는 조그만 곳으로 도착하자 노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첫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방에 들어가자 침대 머리맡에 놓인 오래된 책이 눈길을 끌었다. 책은 누렇게 바랜 종이로 된 일기장이었는데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오래된 기분이 들었다. 호기심에 책을 펼쳤고 나는 그곳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자 낡고 허름한 교회가 보였다. 마치 지금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교회 앞에는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곳에 끌렸다. 마치 그곳에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었다. 문을 열자 마치 세월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낡은 나무 의자들은 삐그덕거렸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곳에는 작은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낯선 이의 사진과 함께 금빛 모래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순간 소름이 끼쳤다. 왜 이런 곳에 이런 물건이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달리 일정이 없어 게스트하우스로 바로 돌아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노부부가 장을 보러 나간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은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일찍 잠이 들었지만 그날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새벽녘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벽장 안에서 나는 것 같은 낮은 목소리였다. 귀를 기울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일어나 방을 나갔다. 노부부를 찾아 방을 돌아다녔지만 그들 역시 보이지 않았다. 공포감에 쌓여
정신없이 하우스를 나오자 입구에서 노부부가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나는 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곳은 우리 부부 외엔 아무도 묵지 않는 방입니다. 라며 설명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묵은 방은 원래 쓰이지 않는 방이었다는 것이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나는 고개를 돌려 하우스를 바라보았다. 그 오래된 건물은 밤의 안개 속에서 더 기이하고 불길하게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을 빠져나오며 뒤도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허름했던 교회의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낯선 얼굴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었다.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나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기억의 잔상은 나를 괴롭혔다. 마을에서의 며칠,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마치 꿈속의 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날 그 교회에서 발견했던 병은, 일기는, 그리고 방에서 내가 들었던 목소리는 모두 무엇이었을까? 그 의문은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몇 달 뒤, 나는 인터넷을 통해 그 마을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그들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마을의 이상한 점들을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일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다. 나는 그 마을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